주가 지수와 부동산 지수는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은 내려가도 주가 지수는 오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는데, 생각과 그 이유를 듣고 싶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단기적인 거랑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걸 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주가랑 부동산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주가를 떠받친 것, 그 다음에 부동산을 떠받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뭐다? 가계, 부채가 떠받쳤기 때문이고, 가계, 부채가 떠받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금리 그리고 무분별한 대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계, 부채 빠지는 시기에는 주가나 부동산이나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비슷하게 흘러 들어왔고,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뭐 2030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B2라고 하죠. B2까지 해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요분들은 극히 일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의 대다수는 뭐예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자,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식으로 한탕 크게 해가지고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그러면서 화폐 가치 하락이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자산이다. 다만 주식은 실시간으로 까이는 게 눈에 너무 빠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당장 손절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당장 손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 비중보다 빚내서 부동산 사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이 두 가지만 보시더라도 부동산이 훨씬 더 위험자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실물자산이니까. 실물자산인데 논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실물자산인데 금도 실물자산이고 부동산도 실물자산이니까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이딴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뒷광고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카스테라, 우리 카스테라 빵 있죠. 카스테라 빵 먹고서 술 취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카스테라 먹고 술 안 취하니까 카스랑 테라를 먹어도 술이 안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맥주인데 이거 다, 얘는 빵이고.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안전자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부채 비중이 적고 내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그 비중이 높은 것들이 그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로 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될 수 없다. 즉 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인간들 많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오른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나면은 금리 인하로 집값이 오른다. 대출이 들어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집값은 오른다.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아파트가 많이 부서지는데, 아파트가 많이 부서져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오른다. 인구가 줄면은 수도권으로 몰려서 집값은 오른다. 인구가 늘면은 수요가 늘어서 집값은 오른다. 기승전 집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위험자산 시장,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을 지금 유동성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코인, 주식, 부동산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낮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식 전문가 분들이 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보통 금융자산 7에 실물자산 3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3에 실물자산 7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다 부동산에 뭉쳐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불패 심리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번에 개박살이 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왜 자산의 7위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집값을 올려버렸으니까. 특히 막 내 집 마련하는 세대들 보면요, 자산의 전부가 부동산이에요. 순자산의 전부가 부동산이다. 5억에다가 5억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 이 사람의 자산은 10억이에요. 다른 거 주식 못해요. 돈이 없어. 여기다 다 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 자산 비중 보면요, 답이 나와요. 부자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하고 부동산이 제일 안전자산이면 부동산에다 많이 쳐넣어놨겠지. 근데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데 부자들은 한 50% 정도예요. 부동산 자산 비중 줄인다. 오히려 금융자산을 늘린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마구 올라갈 때 부자들은 처분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 53%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21년에 55%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2% 늘어났어요? 집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데? 즉 팔았는데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비중이 늘어난 거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 가치가 없어서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본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아예 없으니까 집값이 거의 안 오르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주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축통화인 나라에다가 저기 외국인들이 또 많이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장난하나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투기 수요들, 즉 가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죠. 가수요들이 들어온 것을 실수요가 부족한 것처럼 선동을 해서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아파트 공급은 이제 줄여야 돼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정부나 뭐 국토부에서 계속 공급 계획을 내고 있잖아요. 일본 부동산이 무너진 이유 간단해요. 공급 영향도 있었고, 공급 영향 미비하고. 사실 일본 부동산 무너졌을 때 공급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일본 부동산이 무너진 이유 첫 번째는요, 대출 회수가 들어간 거고, 대출 회수가 들어간 이유는 바젤 1 때문이죠. 바젤 1에서 최소 은행별 그 자금 비율을 8%로 맞추라고 하는데 일본이 그 당시 한 6%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당시에 모든 부동산이, 일본은 모든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아파트가 먼저 선도한다고 했죠. 전세제도 때문에 가게들이 갭투기를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토지 가격이죠. 토지 가격 폭등인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 바젤 1 시행되기 전에 85년에 플러저 합의가 시행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2배로 절상이 됐죠. 그러니까 돈은 엄청, 유동성은 갑자기 2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수출은 안 돼. 그 당시에 일본의 수출 전략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짜리를 100원에 판다면 일본은 90짜리를 70원에 판다,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엔화가 절상되면서 싸게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안 돼. 그러니까 넘쳐나는 유동성을 다 어디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다 부동산,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에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토지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부동산은 절대 불패다. 그래서 그때 토지에 대해서 LTV가 120%까지 나왔죠. LTV 120%면은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내가 12억을 빌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이 땅 사고 2억 가지고 딴짓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 돈 전혀 없이도 살 수 있죠. 자기 돈 전혀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 줄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6%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젤 1 협약이 나오면서 은행별로 자기 자본 비율을 8%는 맞춰라. 그러니까 요 2%포인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대출 회수 플러스 금리 인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일본 부동산 붕괴의 핵심인데, 뭐 그때 일본이 공급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필요 없는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급이 필요가 없는데 공급은 계속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는 금융시장의 문제였고, 딱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금융시장 문제인데 LTV를 120%까지 해주진 않았다. 왜? 일본이 무너진 걸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바젤 3 진행되면서 이제 DSR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은 은행에서 자기 자본 비율 8%를 6%로 맞춰야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DSR이 60%에서 40%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공격적으로 회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붕괴가 일어날까봐 그런 거지, 은행권에서 앞으로 DSR을 계속 저렇게 줄여갈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0%로 맞춘다고 해서 40%딱 맞추지 않아요? 8% 맞추라고 해서 자기 자본 8% 맞추라고 해서 은행이 8% 맞췄다 끝!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DSR이 한 30%까지는 낮춰놔야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요, 대출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빠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딱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장기적인 손실을 맞을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억 미쳤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일본 부동산 버블 때가 PIR이 18.5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버블 정점 21년 버블 정점 때 PIR이 1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19도요 1년 낮춘 거예요. 케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 11월에 5.9년 낮췄고, 통계 조작인 거죠. 그러면은 PIR 한 20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일본보다 버블이 훨씬 더 심하다는 소리죠. 근데 일본은 버블이 워낙 심했으니까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버블이 그 일본만큼은 안 된다. 일본보다 더 심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내 거는 안전하고 남의 것만 위험해 보이는 거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인구 줄이면 수도권으로 몰려서 수도권 집값은 오를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 집값이 비싸서 빠져나와서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은 안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 사고 주식은 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없어지면은 실물 자산 비중은 내 집 마련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